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 이후 당정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동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각각 다른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범어사를 찾아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을 누가 던졌다는 걸까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저 돌을 갖다가 탄핵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없잖아 있고요. 네. 그러니까 4대 개혁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인기 영합적인 그러니까 지지율 추이, 뭐 국민 눈높이라는 것들로 대변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렇게 따지면 의료개혁도 후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대 개혁에 대해서는 어쨌든 반대하는 여러 단체나 국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 부분은 본인이 결단코 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그렇다면 그 돌이라는 것은 현재 야당의 여러 정치 공세를 헌정 유린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유린 시도. 그렇다면 탄핵을 감수하고서라도 개혁을 마무리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읽힙니다. 네. 김종욱 부원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돌을 누구한테 던졌다고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야당을 지칭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야당의 주장이 야당의 주장만 아닌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도 대통령 부인에 대한 비판적인 민심들을 반영해서 소위 만찬 그 독대 자리에서 그 부분에서 제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갖다 돌을 던진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자가당착적인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돌을 던지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부인이라면 대통령 부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법조계 인사들이 좀 대통령 부인에 대한 민심을 반영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내가 그럴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 이런 말씀은 국민과 싸우겠다라는 의미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밝혔잖아요. 국민만 보고 가겠다, 민심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강화를 갔다 온 뒤에는 여의도에 와서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 정치적인 포지션 자체가 아직 당내에서는 입지를 확고히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잠재적인 대권 행보를 위해서는 당내에서 리더십 확보, 이걸 이제 표현한다면 숫자적으로 많은 의원들을 확보하는 것이죠. 네. 이것에 한 방편으로 이제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은, 이 인정받았다는 게 뭐 어떤 개인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여야 그러니까 대표로서의 어떤 위치, 그다음에 잠재적 주자로서의 위치 등을 대등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한 대표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 듯한 이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여론의 행보를 하시지 않을까. 그 여론을 등에 업고 그다음에 이제 당에 있는 여러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는 행보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회동 이후에 친한계에서는 한 대표가 홀대를 받았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도 사무총장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영국 외교부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두 팔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비서실장과 앞에 이제 우리 한 대표가 뒤통수만 보이는 모습으로 마치 그게 무슨 교장 그 선생님이 학생들 놓고 훈시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들이었잖아요. 너희들은 내 밑에 있으니까 알아서들 해라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친한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홀대했다, 한 대표가 홀대를 받았다, 그리고 대화 상대로 인정한 게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봐도 그 장면들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대체적으로 요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거 전례를 보면 좀 원탁 같은 공간에서 얘기하거나 어떤 둘만의 대화들이 존재했었는데 딱 보면 대통령 앞에 계시고 비서실장과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아래 비서실장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드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계속 독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담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차담이 끝난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공개가 된 상황이라면 당대표보다도 더 격이 높은 만찬을 원내대표랑 했다고 친다면 소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소위 친한계 같은 경우도 의도적으로 이런 분들 연출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아예 애초부터 차담을 할 때에는 한동훈 당대표의 어떤 요구도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전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좀 앞으로 어떤 대화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일정한 요구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네. 전 둘 간의 갈등들은 전면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걸 용인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소위 집권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을까요? 왜 저렇게 막다른 길로 가시려고 하는지 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저 부분을 보고 저기 이제 민주당에서 원래 저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잠재적인 대권주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본인이 대권 의식이 있는 분들은 대통령과 만나고 나오면 성과 있었다고 자화자찬하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유독 이번만큼은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이거 홀대 받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원래는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는 홀대 받았어. 이 말은 뭐냐면 홀대한 대통령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쁘고 좋고는 의미가 없어요, 정치에는. 한동훈 대표의 위상을 갖다 민주당에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보통은 대통령으로부터 대우받지 못하는 당대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원래 상례인데 이거는 당내에서 그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럼 저는 저것은 자승자박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한동훈 대표를 홀대하는 윤 대통령은 나쁜 사람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한동훈 대표의 위상이라는 게 이 정도뿐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왜 스스로들 말하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친한계에서 좀 목소리를 자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이 한동훈 대표로서는 섭섭할 수 있어요. 일단은 본인이 감정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근데 저게 정당한지 여부는 제가 여기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렇게 만약에 느꼈다 하더라도 저 부분을 측근분들이 얘기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 위상이 낮아지는 꼴이기 때문에 왜 저걸 하는지 저는 그걸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 뭐 집안 싸움 문제니까 제가 뭐라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얘기하는데 당에서 안 싸워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이건 이제 대통령실이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인적 사실은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왜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사도 많이 힘들어해. 네.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네가 아니라 당대표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소상히 적어와. 전 이런 내용들을 대통령실이 공개 브리핑한다는 건 전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거든요. 적어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라면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렇게 브리핑을 하게 되면 어떤 지지층들이 당대표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말씀하신 친한계이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봉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것 같다. 왜 그럴까? 저는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요. 의문스러워요. 그 말씀 중에 이제 기승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의 그 인식을 나타냈어요. 예를 들면 김여사 활동 자제 중에 있는데 더 필요하면 더 자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인사 문제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국면전환용 인사를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문제 있는 분들을 인사 조치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문제가 뭔지 갖고 오면 하겠다. 그 일부 인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만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더 여기 불만이 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인사권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거고 그 조언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시간을 두고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특검법 수용 관련해서 계속 한동훈 대표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만나기로 했잖아요. 회담에서 특검법 얘기 당연히 논의가 되겠죠. 당연한 거죠. 민주당은 일관되게 두 개의 특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예. 이 두 개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들을 보면 전혀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 뭐 명품백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까지도 다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자체들은 특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도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고 이번 대통령과의 차담 과정에서도 본인이 얘기한 게 의혹이 되고 있는 것을 해명하기 위한 절차 협조달라고 얘기했으니 전 두 개 다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전 그 두 대표가 만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말씀하지 못하시니 두 당 대표라도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강혜경 씨 주장에 반박하는 취지로 내놓은 건데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어쨌든 그 명태균 씨가 본인에 대한 세간의 평을
저 문자에서 읽히는 것은 아마 김건희 여사한테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사님하고 예. 관계에 대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허황되다라는 취지의 그 행간도 깔려 있잖아요. 그럼 저걸 통해서 또 다른 논란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강계기경 씨가 했던 말들이 대부분 명태균 씨의 말 등을 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한 강혜경 씨의 말이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정도의 자료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저 문자 메시지 내용인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일단 저 지란 씨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이건 강혜경 씨 얘기 이전에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얘기니까 저런 얘기들이 세간에 흘러다녔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예. 명태균 씨랑 대통령 부인이 왜 국사를 논하겠습니까? 본인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2023년도 여의도에 있는 어떤 지라시로 돌았다라고 하는 건 그 그런 받은 글 얘기들이 형식에 대한 말씀이시죠? 쭉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저걸 지금 대통령 부인이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그렇다면 이걸 보낸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소문을 명태균 씨가 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경고용인 건지 네.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좀 잘 아는 사이지만 조심하자라는 내용인지 이걸 제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예. 어떤 형태로든지 저런 얘기가 돌아다니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단절을 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 단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매우 부적절한 좀 카톡이고 저걸 또 공개한 명태균 씨를 보면 매우 정치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매우 우리 정치에 안 좋은 지금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거는 경고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메시지 보내서 반응을 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게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보냈더니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실관계도 아니라는 것이 반증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 더 조심하겠다라는 취지의 경고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저걸 갖고 저런 내용들이 실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저 문자 메시지 외에도 명태균 리스트를 놓고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명태균 리스트를 보면 여야 정치인 27명이 포함이 돼 있는데 야당 3명, 여당 24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는 글들을 보면 다소 당혹해하는 기색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당혹해하는 의미는 이제 명태균 씨와 연관됐다는 것 자체만 갖고도 당혹스럽죠. 사실 예. 여론의 시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에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명태균 씨가.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이거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그 여론조사 의뢰한 당사자일 수 있고, 또는 밑에 이제 보좌관들이 의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저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고요. 여론조사 의뢰할 때 문제 있는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이것까지 나와야지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리스트 해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저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정치 공세의 일환이죠, 저 부분도.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명을 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27명에 대한 명단 자체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여론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여당 후보가 있고 야당 후보가 있다면 야당 후보도 같이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단순 여론조사를- 들어간 부분도 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문제의 핵심은 소위 명태균 씨가 여론을 조작했는가, 왜곡했는가,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인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부분이 대통령 내외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는 건데, 예. 만약에 여론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다면 여론조사했다는 내용들을 인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지한 내용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부정 수수라고 하는 의혹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조사 자체는 27명이라는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명태균 씨가 여론을 조작했는가, 그다음에 소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하면 드러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 알고 지나야 될 것이, 물론 대통령이 그다음에 후보 입장에서 조사를 결과를 의뢰했는지 이거는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여론조사, 언론사를 끼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뢰 없이도 언론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론사에서 의뢰한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마치 전부 다 의뢰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고 했으니까 이거를 비용을 대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상대방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출마를 해요. 그러면 일부 지역에 있는 그 신문들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들이 나와요. 이것에서 취합해가지고 보고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여론조사에 대해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직까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6개월 동안 스피커폰을 켜놓고 네. 대통령 내외와 명태균 씨가 통화를 했다고 명태균 씨가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있고, 주장이죠. 예, 그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80여 차례의 여론조사 중에서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게 60여 차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대통령 내외가 이 부분을 인지했을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는 공표조사만 있는 게 아닌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을 알 수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 말을
다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왜? 벌어지고 있는 의혹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말이 허황되다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이 허황되다는 주장도 대통령실의 주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터무니없는 의혹을 누군가 제기해요. 다 수사해야 되고 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수사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해당 진술이 있다고 수사되는 게 아니고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는 거지. 물론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압니다만은 이런 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도 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하면 또 왜 하지 말자고 그래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혜경 씨가 3억 7천만 원짜리 정산서를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아주 비행기표까지 끊어졌어요. 그 두 가지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를 속이려고 예를 들면 그런 3억 7천만 원짜리의 정산서를 만들라고 얘기했고 비행기표를 뽑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퍼즐을 맞추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산서를 사후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통은 계약서를 통해서 여론조사 의뢰하게 되면 미리 얼마 하겠습니다라고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전에 그런 자금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사후에 작성해서 갖고 올라가죠?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국감에서 나온 주장들에 대한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정을 내린 이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자기 재판을 뒤집어야 되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장동 위례신도시 이런 사건의 재판의 경우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고 특히 녹취록이 짜집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받고 있는 장면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참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재판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원래는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었잖아요.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 부분은 사실 이제 변호인들하고 의원들하고 안 맞는 건데 네. 일단 국회에서 저렇게 한 특정 사건 갖고 특히나 그 해당 정당의 대표와 관련된 사건 갖고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일단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땐 뭐 변호사 시각에서 봐도 이상합니다. 예. 근데 두 번째는 만약에 재배당이라는 것은 재판부의 행정 분담이에요. 예. 재판부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법원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전산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이 변호인 측이나 피고인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피 신청이에요. 예. 그럼 기피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근데 기피 사유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거거든요. 저것은 아마 저기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본인들이 불공정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정쟁화 의도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에서 어떤 국정농단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탄핵을 했었고 특검을 통해서 그 내용 자체가 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 소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기한 건데 지금 다툼의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 1심이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에 의하더라도 1심부터 이거 공개하자라고 하는 건 여당 의원들의 정쟁화 시도라는 어떤 그런 의심이 드는 측면 하나 하고요. 계속 네. 얘기하는 거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악의적인 편집이나 진술 왜곡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장들을 활용해서 저희 검찰의 주장들을 국민에게 계속 공개하려고 하는 여당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네. 정치적인 의도가 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북 송금 사건 재판장 탄핵을 추진을 했어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법원장이 이러면 누가 법관을 하겠냐 이런 한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특별히 법관들이 재판할 때 유법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 자체가 앞뒤가 일단 안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청원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원래 탄핵 청문회는 탄핵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가 안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법사위원장은 된다고 해석을 해서 진행했단 말이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법원장에 대한 그 탄핵 청원이 오게 되면 청문회를 열 거예요. 그러면 저건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재판에? 압박을 받겠죠. 그런 네. 차원에서 보면 저건 재판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